무더운 밤, 스스로 떨며 울음을 터뜨리는 기괴한 부채가 있습니다. 억울한 주인의 비명이 서린 이 부채는 범인에게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죠. 지혜로운 사또가 부채의 비밀을 밝혀 피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기이하고 통쾌한 야사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밤 스스로 파르르 떨며 기괴한 소리를 내는 부채가 있었으니 이는 곧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주인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주인을 해친 자가 나타나면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범인의 발치를 가리키는 이 신비로운 부채를 통해 지혜로운 사또가 겹겹이 쌓인 거짓을 벗겨내고 피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기이하고도 통쾌한 야담이 시작된다. 숨이 턱 막히는 7월의 찜통더위가 온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춘 지 한참이 지났건만 대지는 낮 동안 품었던 열기를 토해내느라 바빴고 밤바람조차 잠들어버린 적막한 밤이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침묵만이 관아의 안채를 무겁게 감싸고 있었다. 열린 방문 틈으로 스며드는 것은 시원한 밤 공기가 아니라 습하고 끈적이는 열기뿐이었다. 이 고을의 원님인 이명원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툇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열흘 전 고을에서 제일 가는 비단 장사꾼 최가 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가는 재물이 많으나 인심이 후하고 남에게 원한 살이를 하지 않는 위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런 그가 한양으로 물건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나루터 근처에서 타고 갔던 당나귀와 진보다리만 남긴 채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다. 강물에 빠진 것인지 산짐승에게 당한 것인지 아니면 흉악한 도적대를 만나 변을 당한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시신이라도 찾았다면 장사라도 치러주련만 강바닥을 샅샅이 훑어도 머리카락 한 올 나오지 않으니 그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명원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합죽선 하나에 머물렀다. 그것은 최가가 실종된 나루터 근처 갈대밭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류품이었다. 겉보기에는 대나무 살을 깎아 만든 평범한 부채 같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부채살 하나하나에 정교하게 새겨진 매화 문양이며 기름을 먹인 한지의 질감이 범상치 않았다. 최가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이라 하여 증거물로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그때였다. 촛불조차 흔들리지 않는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탁자 위에 놓인 부채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볐으나 떨림은 이내 분명한 움직임으로 변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추위에 떠는 사람의 이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마른 대나무가 비틀리는 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소음이 정적을 깼다. 명원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응시했다. 부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쥐고 있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덜그럭거리더니 접혀있던 부채살이 스르르 펴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급변했다. 방금 전까지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이 식을 정도로 서늘한 냉기가 부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여름 밤의 열대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음산함을 품고 있었다. 명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채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손을 뻗어 부채를 집어 들려던 순간 귓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억울합니다. 춥고 어둡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바람이 좁은 틈새를 통과할 때 나는 파여름에 가까웠으나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선명한 비통함이었다. 여인네의 곡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단말마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부채의 얇은 한지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명원의 등골을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주인의 억울한 넋이 사물에 깃든다는 이야기를 옛 서책에서나 보았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명원은 부채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내가 최가더냐?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이 물건에 깃들었느냐? 부채는 대답 대신 더욱 거세게 파르르 떨었다. 그 진동은 명원의 손끝을 타고 전해져 심장까지 요동치게 만들었다. 펴진 부채의 그림에는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배어나오고 있었는데 낮에 보았을 때는 분명 없었던 자국이었다.
그것은 마치 핏방울이 튀어 한지에 스며든 형상이었다. 매화꽃 그림 위로 덧칠해진 붉은 핏자국은 원한의 깊이를 짐작게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부채의 울음소리는 커져만 갔다. 관아를 지키던 포졸들이 기이한 소리에 놀라 방문 밖을 서성였으나 명원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 명했다. 그는 밤새 부채 앞에 앉아 그 원통한 울음을 지켜보았다. 부채는 가끔씩 허공을 향해 획 돌아눕기도 하고 특정 방향을 가리키듯 부채 머리를 돌리기도 했다. 명원은 그 방향이 마을의 저작거리 쪽임을 눈치챘다. 그곳에는 최가와 경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비단 상인 김씨의 가게가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명원은 포졸들을 시켜 김상인을 관아로 호출했다. 김상인은 최가가 사라진 후 그 구역의 상권을 독차지하여 며칠 사이 큰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겉으로는 최가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며 수색에 돈을 보태기도 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비열함이 서려 있음을 명원은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동원마루에 김상인이 불려왔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태도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뒤로는 뇌물로 가져온 비단 더미가 쌓여 있었다. 사또나리, 바쁜 장사꾼을 이리 아침부터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최가 놈 일이라면 저는 이미 아는 바를 다 고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양길에 오르기 전날 밤 술을 한 잔 나눈 것이 마지막이옵니다. 김상인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명원은 대답 대신 탁자 위에 올려둔 합죽선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밤새 떨던 부채는 아침이 되자 잠잠해져 있었으나 김상인이 입을 여는 순간 다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명원은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김상인을 쏘아보았다. 이 부채를 알아보겠느냐? 명원이 부채를 김상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김상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부채를 흘깃 보았다. 글쎄요. 워낙 흔한 물건이라 최가 놈이 들고 다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흔한 물건이라. 이 부채는 담양의 장인이 대나무 껍질을 100번 벗겨내고 살을 다듬어 만든 귀한 합죽선이다. 최가가 평소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지. 헌데 이 부채가 어찌 오는 것인지 아느냐? 부채가 온다니요? 사또 나리께서 더위에 헛것을 들으신 게 아닙니까? 김상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러나 그가 땀을 닦는 순간 명원의 손에 들린 부채가 갑자기 딱 하는 소리를 내며 활짝 펼쳐졌다. 김상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펼쳐진 부채에서는 한여름의 열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냉기가 뿜어져 나와 김상인의 얼굴을 덮쳤다. 동원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마당에 서 있던 포졸들조차 그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었다. 부채살 사이로 다시금 그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했다. 그것은 명백히 고통에 신음하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김상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귀신이다. 김상인의 비명의 명언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귀신이라니. 이것은 죄 없는 자의 피를 머금은 물건이 토해내는 진실의 소리다. 내 놈이 최가와 술을 마셨다고 했느냐? 그 술자리가 어디였는지, 그 후에 정말 최가가 한양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는지 다시 묻겠다. 거짓을 고한다면 이 부채에 깃든 원혼이 내 놈의 목을 조를 것이다. 명원은 부채를 든 손을 천천히 김상인 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부채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김상인의 목덜미를 향해 끝을 겨누며 파르르 떨었다. 부채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이제 하얀 김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얼음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원귀의 입김과도 같았다. 김상인은 공포에 질려 눈을 까뒤집을 지경이었다. 그는 최가가 실종되던 날 밤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 인적이 드문 나루터 근처 갈대밭으로 최가를 유인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탐욕의 눈이 멀어 평생의 번리자 경쟁자였던 이를 밀어버렸던 그 순간의 감촉, 물속으로 사라지며 허우적대던 손길,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로 그 부채.
김상희는 자신이 그 부채를 발로 차서 덤불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또의 손에 들려있는 것인가. 이 부채는 점점 더 격렬하게 요동쳤다. 마치 당장이라도 김상인에게 나라가 꽂힐 듯한 기세였다. 명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이 부채가 가리키는 자, 그 자가 바로 범인이다. 하지만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놈을 옥에 가둘 수 없다. 명백한 물증과 자백이 필요했다. 명원은 부채의 영험함을 빌려 놈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여봐라. 당장 이자를 하옥하라. 부채의 원혼이 진정될 때까지 놈을 가두고 나루터 근처 갈대밭을 다시 뒤지도록 해라. 이번에는 땅 위가 아니라 물속 깊은 곳, 바위 틈 사이까지 샅샅이 뒤져야 할 것이다. 명원의 호령의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김상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나리. 끌려가는 김상인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거짓말처럼 부채의 떨림이 멈추었다. 펼쳐져 있던 부채가 스르르 접히며 탁자 위로 얌전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방 안을 채웠던 냉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서늘하게 남아있었다. 명원은 부채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 억울함을 내 반드시 풀어줄 것이니. 명원은 부채를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감쌌다. 부채가 닿은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부채가 보여준 것은 범인의 그림자일 뿐, 그가 감추고 있는 추악한 진실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상인이 단순히 욕심 때문에 최가를 해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더 거대한 배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지 파헤쳐야 했다. 또한 시신을 찾지 못하면 김상희는 끝까지 발뺌할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옥사에 갇힌 김상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좁고 습한 감옥 안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이상했다. 분명 쇠창살의 그림자여야 할 것이 마치 부채를 든 남자가 서 있는 듯한 형상으로 일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상희는 헛것을 본 것이라 여기며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는 낮에 들었던 그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드르륵. 드르륵. 김상희는 귀를 틀어막고 구석에 웅크렸다. 하지만 소리는 귀가 아닌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왜 그랬? 자네가 어찌 내게 직숙한 목소리였다. 죽은 최가의 목소리였다. 김상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한편 관아의 서재에 홀로 남은 명원은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상인이 최가를 해쳤다면 시신을 어디에 숨겼을까? 강물에 띄워보냈다면 하류에서라도 발견되었을 터인데 감감무소식인 것을 보면 물속 어딘가에 가라앉혔거나 땅에 묻었을 가능성이 컸다. 명원의 시선이 지도상의 한 지점에 머물렀다.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 물살이 새고 바위가 많아 배들이 잘 다니지 않는 검은 소라 불리는 웅덩이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이무기가 산다는 전설이 있어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다. 내일은 저곳이다. 명원은 결심을 굳히며 지도를 덮었다. 그때 보자기에 싸두었던 부채가 다시 한번 툭 하고 튀어올랐다. 마치 명원의 생각이 맞다는 듯 동의를 표하는 몸짓 같았다. 창밖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고 먹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잠시 얼굴을 내밀며 관아의 기와 지붕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낮 동안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피비린내를 머금은 듯한 불길한 바람이었다.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가 잎사귀를 비비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명원은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장사꾼의 실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부채에 깃든 원호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명원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붓을 들었다.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먹을 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붓끝이 화선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원혼이 깃든 부채,
그 첫 번째 울음 글씨를 써 내려가는 명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차가웠다. 밤은 깊어가고 부채는 보자기에 쌓인 채로도 웅웅거리며 낮은 진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대지의 신음처럼 멈추지 않는 원한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관아의 마당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기와지붕 위에서 하얗게 반짝였고 대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에이는 듯했다. 명원은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곁에 놓인 칠기함 속의 부채는 마치 지난밤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지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명원은 알고 있었다. 저 고요함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숨죽임과 같다는 것을. 그는 묵묵히 도포자락을 여미고 갓을 썼다. 갓끈을 턱 밑에서 단단히 묶는 그의 손길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관아의 마당에는 이미 명원의 명을 받은 포졸들과 억센 일꾼 몇 명이 횃불과 밧줄, 갈고리를 챙겨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그들이 향해야 할 곳은 고을 사람 누구도 발 들이기를 꺼리는 검은 소였기 때문이었다. 검은 소는 강물이 급격히 굽이치며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검푸른 물빛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예로부터 그곳에 빠지면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물귀신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출발하자 명원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일행은 말없이 관아를 빠져나가 강가로 향하는 샛길로 접어들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부지런한 촌부들이 문틈으로 그들의 행렬을 훔쳐보며 수근거렸다. 불길한 징조라며 혀를 차는 노인도 있었고 무슨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을 가리는 어미도 있었다. 명원은 그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오직 앞만 보고 걸음을 옮겼다. 품속에 넣은 부채가 심장 박동에 맞춰 쿵, 쿵 하고 미세하게 울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어서 그곳으로 가라고 재촉하는 최가의 심장 소리 같았다. 안개가 자욱한 강가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갈대숲이 바람에 스치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뒤따라오며 속삭이는 듯했다. 일행은 나루터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 두 척에 나누어 탔다. 노 젓는 사공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리, 정말 저기로 가시렵니까? 저곳은 산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요. 사공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명원은 뱃머리에 서서 검은 소 쪽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산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면 억울하게 죽은 자의 자리는 되겠구나. 저어라. 망설일 시간 없다. 배는 검은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난 검은 소의 풍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물길을 막아서고 있었고 그 아래 고인 물은 흐르지 않고 멈춰있는 듯 칠흑같이 어두웠다. 물 위로는 썩은 나뭇가지들이 둥둥 떠다녔고 기이하게도 그 주변에는 물새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다. 오직 정막만이 감도는 죽음의 공간이었다. 명원은 품에서 부채를 꺼냈다. 보자기를 풀자 부채는 기다렸다는 듯이 맹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명원의 소나귀가 저릿할 정도였다. 배에 타고 있던 포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부채의 끝에 매달린 선추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정확히 물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저기다. 저곳에 갈고리를 던져라. 명원의 명령에 일꾼들이 주저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명원이 다시 한번 호통을 치자 그제야 가장 덩치 큰 일꾼 하나가 쇠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물속으로 던졌다. 오풍덩. 무거운 쇠덩이가 물을 가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밧줄은 끝도 없이 풀려 들어갔다. 바닥이 닿지 않는 것일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밧줄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내려가던 밧줄이 팽팽해지더니 멈췄다. 일꾼이 밧줄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며 바닥을 훑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검은 소 주변은 여전히 서늘한 그늘에 덮여 있었다.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밧줄을 몇 번이나 다시 던지기를 반복하면서 일행에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다는 날이 아무래도 헛걸음인 듯 싶습니다. 물살이 새서 시신이 있었다 해도 벌써 바다로 떠내려갔을 겁니다. 이 포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명원 역시 초조함이 밀려왔다. 부채의 울림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김상인이 더 교묘한 곳에 숨긴 것인가? 그때였다. 명원의 손에 들린 부채가 갑자기 딱 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펴졌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웠던지 뱃사람들이 모두 화들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다. 동시에 바닥을 훑던 일꾼의 손끝에 묵직한 무언가가 걸렸다요. 뭔가 걸렸습니다. 바위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묵직합니다. 일꾼이 소리쳤다. 명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조심해서 당겨라. 끊어지면 아니 된다. 일꾼 서넛이 달라붙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팽팽해진 밧줄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물속의 무언가는 나오기를 거부하듯 엄청난 무게로 버티고 있었다. 배가 기우뚱거릴 정도였다. 사공들이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이 검은 물 표면이 부글거리며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마치 물속의 원혼이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것만 같았다. 영차.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물 위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굵은 삼배로 칭칭 감고 돌덩이를 매단 거대한 자루였다. 물이끼가 잔뜩 끼어 미끈거리는 자루가 배 위로 올려지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썩은 진흙 냄새와는 다른 비릿하고 역겨운 죽음의 냄새였다. 포졸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다. 명원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 젖은 삼배 끈을 끊어냈다. 툭, 투둑. 밧줄이 끊어지며 자루가 벌어졌다.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했지만 분명 사람의 시신이었다. 그리고 시신의 옷가지 사이로 삐져나온 허리춤에는 김상인의 가게에서만 취급하는 독특한 매듭의 놀이개가 묶여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가 놈이 맞습니다. 시신의 얼굴을 확인한 늙은 포교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물속에 오래 있었던 탓에 퉁퉁 불었지만 억울함에 눈을 감지 못한 채 일그러진 표정은 분명 실종된 최가였다. 그의 목에는 굵은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뒤통수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끔찍한 함몰 흔적이 있었다. 단순한 실족사가 아닌 명백한 타살이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돌풍이 불어닥쳤다. 검은 소의 물결이 사납게 요동치며 배를 때렸다. 마치 최가의 원혼이 자신의 시신을 찾은 것에 대해 통곡을 하는 듯했다. 명원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부채를 꽉 쥐었다. 부채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명원의 손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듯 한편 같은 시각관하의 옥사 김상인은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밖은 대낮이었지만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옥사 안은 한밤중처럼 어두웠다. 그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최가의 젖은 손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옥사 바닥에서 물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습기인 줄 알았으나 점차 물이 차오르더니 김상인의 발등을 덮었다. 이게 무슨?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물이 샌다. 물이 김상인이 철창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옥졸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것처럼 고요했다. 물은 점점 더 차올라 무릎까지 닿았다. 그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썩은 내가 진동했다. 첨벙 물속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김상인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벽의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드러났다. 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퉁퉁 불어터진 얼굴, 그리고 목에 선명하게 남은 밧줄 자국. 우흐. 으아악. 김상인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최가였다. 아니, 최가의 원기였다. 원기는 바닥에 끌리는 젖은 도포자락을 끌며 김상인에게 다가왔다. 춥네. 너무 추워. 자네가 나를 그 차가운 물속에 쳐넣어서. 원기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김상인은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자, 잘못했네. 내가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저 잠깐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제발 살려주게. 김상인의 자백이 터져나왔다. 공포에 질린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했다. 그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닐세. 그분이 시켰어.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분이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김상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그분, 단순히 김상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명언의 짐작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원기는 멈추지 않고 김상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들어 김상인의 목을 향해 뻗었다. 김상인은 눈을 까뒤집고 발작을 일으키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때 옥사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사또 나으리 행차시다. 죄인을 대령하라. 명언이 돌아온 것이었다. 옥사의 문이 열리며 횃불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옥사 안에 가득 찼던 물과 최가의 원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바닥에 쓰려져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는 김상인과 그의 주변에 흥건한 원인 모를 물자국뿐이었다. 명원은 옥사 안으로 들어와 쓰러진 김상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옷자락에서는 강바람 냄새와 시신의 비릿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명원은 손에 든 부채를 펴서 입가를 가리며 차갑게 말했다. 시신을 찾았다. 내 놈이 돌을 매달아 검은 소에 수장시킨 최가 말이다. 김상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명원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내 놈의 입으로 직접 말했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최가를 죽여야만 했는지 이제 낱낱이 고해야 할 것이다. 명원의 목소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김상인은 명원의 뒤에 서 있는 포졸들을 보았다. 그들이 들고 있는 멍석에는 물에 젖은 채 퉁퉁 부른 최가의 시신이 실려 있었다. 시신의 텅 빈 눈 구멍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 김상인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가 다 말하겠소? 그러니 저것 좀 치워주시오. 제발. 김상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옥사에 메아리 쳤다. 명원은 부채를 접으며 시신을 덮은 멍석을 바라보았다. 부채는 이제 완전히 잠잠해져 있었다. 하지만 명원은 느낄 수 있었다. 부채 속에 깃든 원혼이 아직 만족하지 못했음을. 단순히 김상인 하나를 벌하는 것으로 끝날 원한이 아니었음을. 명원은 관아의 대청으로 자리를 옮겨 죄인을 신문할 준비를 서둘렀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워졌고 대낮인데도 천둥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다. 고을 사람들은 관아 앞마당으로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최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들끓고 있었다. 명원은 신문관의 자리에 앉아 먹을 갈았다. 검은 먹물이 벼루에 고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사건의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 먹물보다 더 검고 더 깊을 것이라고. 김상인이 입을 여는 순간 고을을 지배해온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부채의 주인이 겪어야 했던 진짜 비극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신문 2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명원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제2막이 올랐다. 원혼의 울음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감춰진 악을 향한 부채의 서슬퍼런 복수가, 그리고 명원의 목숨을 건 추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관아의 깃발이 거센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듯 먹구름이 기와지붕 위를 무겁게 짓누르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마른 땅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탄식처럼 고을 전체를 감쌌다.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빗줄기에 옷이 젖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청마루 위를 주시했다. 그곳에는 이 고을의 사또 명원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아래 흙바닥에는 죄인 김상인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 꿇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 거적대기에 덮인 축축한 형체가 빗물과 강물 비린내를 동시에 풍기며 놓여 있었다. 명원은 탁자 위에 놓인 부채를 응시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합죽선이었으나 명원의 눈에는 부채 끝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아지랑이가 보였다. 부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옥사에서 최가의 원혼이 보여준 분노는 잦아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스며들어 이제 곧 드러날 추악한 진실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여봐라. 죄인의 고개를 들게 하라. 명원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포졸 하나가 김상인의 상투를 거칠게 잡아 뒤로 젖혔다. 드러난 김상인의 얼굴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겁에 질린 짐승의 그것에 가까웠다.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며 허공에 무언가를 쫓고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다. 김가야. 내 놈이 저지른 짓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무엇보다 억울하게 죽은 최가의 넋이 낱낱이 지켜보았다. 내가 최가의 발목에 돌을 매달아 강물 깊은 곳에 수장시킬 때 최가가 너를 보며 무엇이라 하더냐. 명원의 신문은 날카로웠다. 김상인은 흠칫 몸을 떨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귓가에는 그날 밤의 물살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살려달라고 빌었습죠. 최가는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집에 있는 노모를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요. 김상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지만 그 내용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천하의 몹쓸놈 같으니라고.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명원은 부채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냉기가 심장을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그래,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을 산채로 물속에 던져 넣었단 말이더냐. 내 놈의 탐욕이 사람 목숨보다 중했더란 말이냐. 명원이 호통을 치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가나 앞마당을 대낮처럼 하얗게 밝혔다. 그 순간 김상인은 보았다. 명원의 뒤 어두운 병풍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물에 젖은 형체를, 퉁퉁 부른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최가의 원귀를. 히익.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허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요. 저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김상인은 이마를 땅에 짓지으며 울부짖었다. 흙탕물이 튀어 그의 얼굴을 더럽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명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죄인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핵심을 찌를 차례였다. 그렇다면 말해라. 누가 너에게 살인을 사주했느냐? 최가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 내 놈들이 그토록 뺏으려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죽여 입을 막으려 했느냐? 김상인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입을 여는 순간 목이 달아날 것을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는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처자식까지 모두 죽습니다요. 나으리, 제발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지금 당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때였다. 명원의 손에 들린 부채가 갑자기 쫙 펼쳐졌다. 명원이 힘을 준 것도 아니었다. 부채는 스스로 펴지더니 부채살 사이에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억울함에 사무친 누군가의 울음소리였다. 말하라. 말하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놈이 범인이다. 명원의 귓가에 서늘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최가의 목소리였다. 동시에 거적대기에 덮여있던 시신 위로 검은 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빗물과는 다른 끈적하고 검은 액체가 바닥을 적시며 김상인 쪽으로 흘러갔다. 김상인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포승줄에 묶인 몸은 자유롭지 못했다. 보느냐.
최가의 원한이 너를 지목하고 있다. 내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진실이 덮이겠느냐? 지금 당장 고하지 않으면 내 놈은 죽어서도 저 원귀에게 영혼을 뜯어 먹히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승의 형벌이 무서우냐? 아니면 저승의 저주가 더 무서우냐? 명원의 일갈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김상인의 가슴을 때렸다. 검은 물이 김상인의 무릎에 닿자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아, 뜨거워. 뜨거워. 말하겠소. 다 말하겠소. 김상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관아의 형방과 이방, 그리고 구경하던 백성들 모두가 숨을 멈추고 그의 입을 주시했다. 김상인은 헐떡이며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분은 바로 강 건너 운심정의 주인 조대감 댁의 집사. 아니, 조대감 아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조대감.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관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조대감이라니. 한양의 권세가들과 줄이 닿아 있으며 이 고을뿐만 아니라 인근 세 개의 고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거물이었다. 겉으로는 학문을 숭상하고 덕망 높은 선비로 알려졌으나 뒤로는 소금과 인삼 밀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자였다. 명원의 미간이 좁혀졌다.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적이었다. 조대감이 어찌하여 일개 화공인 최가를 죽이라 명했느냐? 최가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대감 댁에 불려가 병풍을 고치던 중 대감의 사랑방 밀실에 숨겨진 역모의 흉계를 담은 서찰과 장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최가는 그것을 훔쳐 달아나려 했으나 대감의 수하들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김상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장부는 어디에 있느냐? 최가가 강에 빠지기 직전 가지고 있던 보찜 어딘가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허나 시신을 수습했을 때 보찜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강물 어딘가에 떠내려갔거나 아니면 김상인의 시선이 명원의 손에 들린 부채로 향했다. 최가가 죽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부채입니다. 혹여 그 안에 명원은 급히 부채를 살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산수화가 그려진 부채였다. 하지만 명원은 부채의 대나무살이 유난히 두툼한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채의 가장 굵은 변죽, 부채의 양쪽 끝을 이루는 굵은 살의 밑동을 더듬었다. 아주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명원이 힘을 주어 비틀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살의 속이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얇게 말린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명원은 숨을 들이켰다. 이것이었다. 최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죽어서도 이 부채에 깃들어 알리고자 했던 진실이 바로 이것이었다. 명원이 종이를 꺼내려던 찰나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닥쳤다. 관아의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였고 마당에 피워놓았던 횃불들이 일시에 꺼져버렸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둠에 잠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흐흐흐. 기어이 그것을 찾아냈구나. 젊은 사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쇠를 긁는 듯한 섬뜩한 목소리가 관아의 담장 위에서 들려왔다. 명원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담장 위에 서 있는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보였다. 하나, 둘, 셋. 좋기 10명은 되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고 빗물에 젖은 칼날은 번개 빛을 받아 번득였다. 조대감의 사냥개들이로구나. 명원은 부채를 다시 접어 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순히 김상인을 신문하여 죄를 묻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권력 뒤에 숨어 백성의 고혈을 빨고 무고한 이를 죽여 입을 막으려는 거대 악과의 전쟁의 저놈들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그 부채를 뺏어라. 담장 위에 우두머리가 소리치자 검은 자객들이 비호처럼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포졸들은 당황하여 창을 겨누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자객들의 무공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때였다. 명원의 품속에 있던 부채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명원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최가의 원혼이 뿜어내는 분노였다. 나으리, 저놈들입니다. 내 목에 돌을 매달라 지시하고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꺾으며 비웃던 놈들이 바로 저놈들입니다. 명원의 머릿속에 최가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명원은 곁에 있던 호위 무사의 칼을 뽑아 들었다. 평소의 명원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속도와 힘이었다. 원혼의 기운이 명원의 몸을 빌려 움직이고 있었다. 감히 관아를 침범하다니 내 놈들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효수하리라. 명원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명원의 눈에는 자객들의 움직임이 느린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첫 번째 자객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명원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한 뒤 단숨에 자객의 팔을 베었다. 이 피가 빗물과 섞여 바닥에 흩뿌려졌다. 자객들은 당황했다. 일개문관 출신의 사또라고 얕잡아 보았으나 그의 칼놀림은 귀신에 홀린 듯 기이하고 맹렬했다. 귀신이다. 저 사또 놈에게 귀신이 씌었다. 자객 중 하나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러나 물러설 곳은 없었다. 명원은 춤을 추듯 아니 굿판을 벌이는 무당처럼 칼을 휘두르며 자객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의 뒤로 최가의 흐릿한 형상이 겹쳐 보였다. 원안에 사무친 귀신이 산 사람의 몸을 빌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와 같았다. 마당에 쓰러져 있던 김상희는 이 혼란을 틈타 기어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자객 중 하나가 입막음을 위해 김상인의 등을 향해 단검을 던졌다. 캑! 단검은 정확히 김상인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흙탕물 속에 얼굴을 쳐박고 숨을 거두었다. 증인이 사라진 것이다. 명원은 김상인의 죽음을 목격하고 더욱 분노했다. 내 이놈들. 증인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느냐. 명원의 포효와 함께 천둥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다. 명원은 마지막 남은 자객의 우두머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우두머리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 빗물에 미끄러진 자신의 부하 시신에 걸려 넘어졌다. 명원의 칼끝이 우두머리에 목을대를 겨누었다. 말하라. 조 대감이 시킨 짓이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두머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미 늦었. 대감께서는 이미 한양으로 보낼 곡물 마차에 그 물건들을 싣고 떠나셨다. 이 부채 하나로 대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두머리는 말을 마치자마자 혀를 깨물고 자결해버렸다. 입안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당은 시신들과 핏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칼을 떨어뜨렸다. 품속의 부채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아까와 같은 광포한 진동은 잦아들었다. 대신 깊고 슬픈 울림만이 전해져 왔다. 명원은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김상희는 죽었고 자객들도 모두 죽었다. 남은 증거는 오직 부채 손잡이 속에 숨겨진 종이 뭉치뿐. 그리고 상대는 조정의 권력과 결탁한 거물 조 대감이었다. 하지만 명원은 두렵지 않았다. 억울하게 죽은 최가의 넋이 그리고 이 땅의 정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젖은 옷자락을 털어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관아의 문을 바라보았다. 한양으로 가는 곡물 마차라 했지 추격전이 시작될 것이다. 빗속을 뚫고 어둠을 가르며 원혼의 한을 풀고 썩어 빠진 권력을 도려내기 위한 명원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부채를 꽉 쥐었다. 부채가 그의 손안에서 작게 웅웅거렸다. 마치 함께 싸우겠노라고 맹세하는 것처럼 명원은 포졸들을 향해 소리쳤다. 말을 준비하라. 당장 조 대감의 행렬을 뒤쫓을 것이다. 천둥이 먹구름을 찢어발길듯 포효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세상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였다. 관아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명원은 안장에 올라타며 고삐를 억세게 틀어주었다. 젖은 갈기가 명원의 손등을 때렸지만 그는 차가운 빗물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최가의 원한이자 부패한 권력을 향한 서슬퍼런 분노였다. 나를 따르라. 놓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명원의 외침에 살아남은 포졸렛이 결연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그들의 눈빛 또한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김상인의 처참한 죽음과 동료들의 부상을 목격한 그들에게 두려움은 사치였다. 말들은 진흙탕을 박차고 가나 문을 나서 어둠이 깔린 산길로 내달렸다. 빗물은 말발굽이 땅을 찍을 때마다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번개가 칠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그들의 앞길을 가리켰다. 조 대감의 행렬은 한양으로 향하는 가장 험준한 고갯길 9번 굽이친다는 구룡령을 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큰 짐을 실은 마차가 비에 젖은 산길을 빨리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명원은 몸을 최대한 낮추고 말과 하나가 되어 빗속을 뚫었다. 품속에 든 부채가 심장 박동에 맞춰 쿵쿵 울렸다. 그것은 마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길을 일러주는 나침반 같기도 했고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하는 채찍질 같기도 했다. 1시각쯤 달렸을까?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말들의 콧김이 하얗게 부서질 무렵 칠흑 같은 어둠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구룡령의 중턱,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끼고 도는 좁은 길 위로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고 있었다. 조 대감의 곡물 행렬이었다. 저기다. 속도를 높여라. 명원이 소리치며 말의 배를 걷어찼다.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빗소리에 묻혀 추격대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행렬의 후미 호위무사들이 뒤늦게 낌새를 알아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누구냐? 멈춰라. 이 행렬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덤비느냐? 호위무사의 외침은 명원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명원은 대답 대신 칼을 뽑아 들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서슬퍼런 칼날이 성광을 뿜었다. 명원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후미를 들이받았다. 말의 가속력을 이용한 일격에 호위무사 하나가 비명과 함께 흙탕물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행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부들은 겁에 질려 말을 세웠고 마차 위에 덮여있던 기름 먹인 천들이 펄럭이며 안의 내용물을 드러냈다. 앞쪽 호화로운 가마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단 옷을 입은 조 대감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튀어나왔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감히 조정의 공무를 운송하는 행렬을 막아서다니 내 놈이 목이 10개라도 붙어있을 줄 아느냐. 조 대감은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의 옆으로는 무장을 갖춘 사병 10여 명이 칼을 뽑아 들고 명원 일행을 에워쌌다. 수적으로는 명원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하지만 명원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 대감을 향해 걸어갔다. 진흙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정의 공물이라 하셨습니까? 대감, 명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천둥 소리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사람을 죽여 입을 막고 그 위에 거짓을 덮어 만든 것이 어찌 공물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임금님께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져갈 대감의 죄보따리일 뿐입니다. 이 건방진 놈. 내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조 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명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였다. 품속의 부채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명원이 반사적으로 품에서 부채를 꺼내 쫙 펼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웅부웅 부채에서 시작된 기이한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여인의 통곡소리 같기도 했으며 수천 수만 마리의 벌떼가 날갯짓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달려들던 사병들이 주춤하며 귀를 막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명원이 부채를 허공을 향해 크게 휘둘렀다. 그러자 부채 끝에서 검푸른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뿜어져 나왔다. 바람은 빗줄기를 튕겨내며 거대한 장막을 만들었고 사병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거센 돌풍이 되어 그들을 덮쳤다. 사병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채고 옷자락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명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사병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의 칼은 살을 베는 대신 사병들의 무기를 쳐내고 급소를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명원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빨랐고 그의 뒤로는 갓을 쓴 최가의 희미한 형상이 겹쳐 보였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 명원은 단순한 사또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산 사람의 탈을 쓰고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오지 마라. 내게는 면책 특권이 있다. 나는 조정의 대신이다. 조대감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마차 뒤로 숨으려 했다. 명원은 마지막 남은 호위무사의 칼을 쳐내고 조대감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명원이 부채를 다시 한번 펄럭이자 마차에 실려있던 나무 상자 하나가 바람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장창 상자가 깨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은괴와 중국산 비단, 그리고 금지된 사치품들이 흙탕물 위로 쏟아져 나왔다. 번개 빛에 반사된 은괴들이 싸늘하게 빛났다. 곡물 틈에 숨겨 밀반출하려던 밀수품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보십시오, 대감. 이 대감이 말한 곡물입니까? 명원은 부채 끝으로 쏟아진 은괴를 가리켰다. 조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모함이다. 누군가 내 마차에 몰래 넣은 것이다. 아직도 거짓을 고하려 하십니까? 김상희는 죽기 전 대감의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이 부채의 주인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원은 부채를 조대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낡고 해진 부채. 그러나 그 부채 그림 속의 산수화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그림 속의 먹물이 흘러내려 붉은 피처럼 변해갔다. 조대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최가. 내 놈이 어찌. 조대감의 입에서 죽은 최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 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짓밟아버린 부채를 만들던 그 미천한 장인을. 하지만 그 장인의 원호는 결코 그를 잊지 않았다. 갑자기 부채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오직 조대감의 귀에만 들리는 듯 했다.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으악! 저리 가란 말이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저 사고였어. 내 놈이 협조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조대감은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발광했다. 그의 눈에는 빗줄기가 최가의 피눈물로 보였고 휘몰아치는 바람이 최가의 원망 섞인 손길로 느껴졌다. 그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절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대감. 멈추시오. 거긴 낭떠러지입니다. 명원이 다급하게 외치며 손을 뻗었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조대감에게는 명원의 손길조차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귀신의 손으로 보일 뿐이었다. 오지마. 으아악. 조대감은 발을 헛디뎠다. 그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다. 찰나의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조대감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권력자의 최후는 비명소리와 함께 까마득한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사병들은 칼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다. 명원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렸다. 명원은 손에 쥔 부채를 내려다보았다. 맹렬하게 진동하던 부채는 이제 잠잠했다. 손잡이에서 느껴지던 뜨거운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열병이 내린 것처럼 부채는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명원은 부채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가시게. 그대의 한은 풀렸으니 부디 편안한 곳으로 가시게. 명원의 속삭임에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산바람이 아니라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바람은 엎드려 있는 사병들의 머리 위를 지나 쏟아진 은괴들을 지나 밤하늘 높이 올라갔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새어나와 젖은 산길을 비췄다. 명원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달물이 진 밤하늘이 유난히 시리고 아름다웠다. 날이 밝으면 한양에서 감찰사가 내려올 것이다. 쏟아진 밀수품들과 사병들의 증언, 그리고 미리 확보해둔 장부들은 조 대감 일가의 죄를 묻기에 충분했다. 물론 죽은 조 대감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이 내린 형벌은 그보다 더 가혹하고 분명했다. 명원은 뒤를 돌아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포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습하자.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돌아간다. 그리고 최가의 시신을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도록 하라. 제문도 내가 직접 지을 것이다. 의예. 사또 날이 포졸들의 대답이 우렁찼다. 명원은 다시 말에 올랐다.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부채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더 이상 그 부채에서는 원혼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불의에 맞서 싸운 한 사내의 기백과 억울함을 푼 넋의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새벽달이 울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피와 비로 얼룩진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명원은 고삐를 당겨 관아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진흙탕 길 위로 첫 햇살이 닿자 웅덩이에 고인 물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씻겨 내려간 세상의 눈물 같았다. 사또 명원의 이야기는 훗날까지 고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졌다. 귀신 들린 부채와 함께 탐관오리를 벌한 대쪽 같은 사또의 이야기로.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구룡령 고갯길에서는 여전히 부채 펴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함께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억울한 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소리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명원은 말 위에서 흔들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 냄새가 거친 숲에서 흙냄새와 풀내음이 섞여 올라왔다.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였다. 가자, 그의 짧은 한마디에 말들이 움직였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그들의 뒷모습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올랐다. 세상은 다시 밝아지고 있었다.